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던 정치권. 이제는 선거가 한동안 없기 때문일까요? 여야 모두 국회는 개점 휴업해놓고 집안 싸움의 한창이죠. 민주당에서 이번 주 극심한 내분이 이어지더니 국민의힘은 오늘 민들레라는 당내 공부 모임 결성 움직임을 둘러싸고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 간의 공개적 언쟁에 이어 이번에는 같은 친윤계 실세로 꼽히는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 간에도 한쪽은 민들레 모임 부적절하다, 다른 한쪽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전국 상황은 잠시 뒤 여야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첫 공식 오찬 회동을 가고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친윤 모임 발족을 두고 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모임을 주도한 의원들도 반박에 나서면서 개파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는 혁신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두 달의 임기 동안 지방선거 패배 이후 깊어진 개파 갈등의 봉합과 전당대회 룰 조정 등이 선결과제로 꼽힙니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단행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40개 국방안보 수장들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중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회담했습니다. 이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국 레미콘 공장 60%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처음 오찬 회동을 하면서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은 다루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여당 수장이 아니라는 말로 당 갈등 상황과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일일이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같네. 취임 꼭 한 달 만에 성사된 여당 지도부와의 첫 번째 공식 회동.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와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대화 물꼬를 틔웠습니다. 국내외적인 법적인 거라고 조금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이제 레터도 좀 보내고 우리 대통령이 또 특사로 가시면 더 할게 많은데.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갈비찜과 생선, 미역국을 곁들인 도시락 회동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큰일을 치른 당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째이자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이라 더욱 뜻깊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저에서 식사한 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알아서 바로 이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좋은 구중궁궐에 살았으면 부인께 더 존경받았을 거라고 농담을 던져 큰 웃음이 터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주제를 다만 현안에 민감한 소재들은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께서 이 당과의 친밀도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 이른바 민들레 설립 등 여당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지만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고 앞서 출근길엔 이런 말로 일정 부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 때 대통령실이 영수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고 일축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당 지도부로 첫 발을 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의장단부터 야당 지도부, 여야 중진 등을 자연스럽게 만날 거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으로 내용을 빚은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의원 모임 발족을 앞두고 개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모임을 주도한 의원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가칭 민들레라는 공부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4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친윤 그룹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적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장서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역시 윤핵관 가운데서도 핵심이자 민들레 모임 참여자인 장제원 의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 분열이나 사조직이라는 딱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운영진도 특정인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세력 규합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조직이 아니라는 장제원 의원의 해명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세하며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당정청이라고 과거에 했던 그런 연계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윤핵관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까지 논란에 뛰어들며 국민의힘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과 비박,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과 비문 등 개파 논란은 항상 정권 때마다 불거졌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 혁신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물론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까지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새 리더십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 등 6명이 비대위원으로 확정됐고 여성과 청년목 비대위원도 조만간 추가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 또 그동안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이제 비대위원들이만큼 당의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해소하는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보여지고요. 오는 8월까지가 임기인 우상호 위원장은 먼저 지난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의 당원 투표 비중이나 재선 의원들이 주장한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 무엇보다 이재명 책임론과 당권을 둘러싼 개파 갈등이 발등에 불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꿀 수 있는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중립적 인사로 꼽히는 우상호 위원장은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갈등을 끌어내 당내 화합과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개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지금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연속 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거대 야당 민주당이 새 깃발을 들고 출항했지만 내부 갈등을 뚫고 새 리더십 안착에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나토 측 공식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의 가운데 동맹국 30개 나라와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계획인데 파트너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하면서 한일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될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일본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26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을 마친 뒤 스페인으로 건너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될 경우 한일 두 정상은 같은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いずれにせよ日本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은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의욕적이지만 일본 측은 정치적 부담이 있어 신중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핵심 현안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집권 자민당 간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최근 한국의 독도 해양 조사를 놓고 일본 정부도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내 소수 파벌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앞세우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만큼 만나지 않을 명분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이어 이달 중순 일본을 찾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이견을 좁힐 것인지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와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중 관계의 경색도 예상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워싱턴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마친 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략 개념의 핵심은 중국 견제, 기존 러시아 대응에서 한 발 나아가 반중 연대로서 나토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s rapid militarization, its no-limits friendship with Russia, and efforts to weak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역시 새로운 전략 개념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trengthen our deterrence and defense and prepare for an age of increased strategic competition with authoritarian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나토 사무총장은 이어 반중국 대응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해 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한 이유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나토는 앞서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까지 연합전선을 확장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정치권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기대하는 바도 클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바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좀 한 달 지켜본 총평을 좀 해주시죠. 1분 내로 두 분 좀 각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평가를 안 하시는데 저희가 1분 내로 하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평범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생각하는 용산 집무실에서의 시작과 그리고 사실 전 의원,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5.18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노래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손을 맞잡고 불렀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네. 하나하나 이 고정관념을 깨면서 진정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범한 그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처럼 권위를 좀 내려놓고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혜영 의원님. 예, 안타깝게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네. 윤석열 정부 한 달,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니 이제는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장이나 아니면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한 부분, 법무부의 인사, 모든 것들의 주요 공직자의 인사 검증 그리고 추천 검찰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인사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집단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정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나 정보나 인사나 상호 견제를 하면서 국가의 여러 국정들이 아우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이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불통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역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좀 엇갈리는 그런 좀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각 당 요즘 그 상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사실 이제 허은하 의원님은 지난 한 일주일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셨죠. 어제 도착하셔서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바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오찬이 있었고 이 당무는 이제 계속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이제 공개 설전, 상당히 좀 험악한 얘기까지 좀 오가고 그래서 많이 이제 이목을 끌었는데요. 워낙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 오찬 회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찬 전에 이제 공개 발언에서 윤 대통령과 이제 이준석 대표 등 이제 지도부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이제 당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쟁, 당내 갈등 이런 얘기가 비공개 이 오찬 회동에서 전혀 없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정말 없었습니까? 네.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당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의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네. 오찬 때 그 말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 역시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이죠 끝나고 네. 제가 이제 집으로 가서 짐 싸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떠났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이제 무박이 2박 무박하면서 7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전쟁 중이다 보니까 현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모든
우방국들이 떠나는데 직접 찾아와주는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자유와 평화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단으로 갔기 때문에 종전이 언제쯤 될 것 같으냐,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고,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사실 가짜 뉴스도 좀 횡행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해결해주는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방문 그 과정에서 뭐 이동도 굉장히 좀 장거리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같이 이제 차를 타면서 네.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차 타고 이제 뭐 10시간, 20시간 이제 이동하고 그러신 거죠? 대중교통만 60시간 예.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30시간, 그리고 버스 30시간, 뭐 다 합치면 사실 한 70시간은 대중교통 안에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고 뭐 그 서로 각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이준석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이제 지켜봤을 텐데요. 네네. 자, 이런 그 공개 언쟁이 좀 벌어지는 와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관련 그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폴란드로 돌아왔을 때 예. 방송하면서 그 방송하는 걸 직접 보고 저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구나라는 네. 걸 알 정도로 사실은 그 국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 뭐 아시겠지만 부차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 우크라이나 현안이 너무나 방대했었고요. 저희가 예. 고려인도 만났고 또 원내대표와 부의장과 그리고 대통령실 실장과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그 머무는 시간이 1박 2일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정진석 그 부의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예. 네. 사실 뭐 현실 정치가 원래 좀 싸우고 갈등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뭐 당의 이제 이 최고 중진과 대표 간의 이제 언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리고 좀 원색적인 말이 좀 오갔기 때문에요. 좀 당황스럽게 지켜본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양측 간에 워낙 감정의 앙금이 좀 많이 쌓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좀 그 부담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마 한국 내 당내에서도 예. 그 감정 싸움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싸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보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먼 타국에서 이 SNS를 통해서 네. 서로의 소식을 듣고 예. 또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좀 격해졌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어떤 대응처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대표 입장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추태라는 단어까지 썼던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오늘 좀 선을 긋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이게 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교통 정리를 저는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라던가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통령께서 원치 않는데 우크라이나를 대표가 무작정 간 것이다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고, 네. 특사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특사가 아닌 걸로 갔거든요. 그래야 이 무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피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대화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풀어주셨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그 몇 달이 걸쳐서 얘기된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풀 수 있었던 그것을 리더십을 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떠나기 전도 그렇고 떠나는 그날, 그러니까 폴란드에 도착하기까지 절대적으로 저희의 안보와 또 안전을 위해서 그 함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과 또 안보 외교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오늘 대표도 이분이 쓰나 할 말을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오늘 뭐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당내에서 또 그 민들레라는 이제 모임, 이게 이제 민심 들어볼래 뭐 이런 의미라고 하죠. 네. 그 취지는 뭐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름에 담긴. 근데 이름과는 달리 이제 이 당내 갈등에 좀 씨앗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나섰고,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친윤계 사이에도 이제 어떤 뭐 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시선이 지금 있는데요. 저는 경험을 해봤을 때 우리가 불에 대인 분들은 불을 가까이 가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개파싸움 때문에 얼마나 당이 무너졌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개파의 움직임이 보이는 듯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오늘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 방에 갔더니 책상 위에 그 민들레 가입 관련된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렇게 우선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었고 그 초선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금시조문이라는 공부 모임도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또 중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민들레라는 것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게 시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보다는 우선은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네.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게 조금 억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믿어주고 다만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충분히 뭐 개파 형성 같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다 네. 보니까 이제 허은하 의원님하고 계속 지금 그 대화를 나누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국민의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뭐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우크라이나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력은 가상하게 생각을 하나 네. 이준석 당대표란 만약에 성과가 있었으면 오자마자 기자회견 했었을 겁니다. 어떤 성과와 어떤 방문의 의미가 있었는지.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 난 나라에 관광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언행이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외교적인 그런 액션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혼자 틀려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당대표가 왔을 때 과도한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원을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진 않았는지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런 당내 분열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그동안 억눌렀던 참던 것들이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지방선거 후에 그 결과 승리를 가지고 겸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그 말을 곧바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 국면에서 이제 이 잠재해 있던 이런 갈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각에서는 뭐 내전이라는 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제 결국에는 당이 혹시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로 좀 극심한 내용이 좀 계속됐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비대위가 우상호 위원장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구성이 완료되고 이제 출범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대위가 이제 안고 갈 이제 과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전당대회 때까지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혁신과 쇄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개파 간에 좀 다른 그 제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혁신형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 우리 대선과 지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우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쇄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룰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차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당대표의 후보자들이 나올 텐데요.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민주당을 쇄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1년의 과정이 6월, 7월, 8월 달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화면에도 좀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어제 이제 제안이 됐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이른바 이제 친문계, 친 이재명계가 아닌 다른 한편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내용 같아요. 실제로 그 재선 그룹의 모임에서도 예. 이런 통합형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가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때까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따로 그리고 최고위원 따로 분리해서 선출했었는데 통합해서 투표해서 순위별로 그러면 당대표부터 최고위원을 포지셔닝 하는 건데요. 어떤 방향이 민주당의 쇄신에 더 맞는지는 앞으로 혁신형 비대위가 검토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 룰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쇄신을 했는데 우리 당도 대의원과 그리고 권리당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는 그런 분골 쇄신의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룰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골 쇄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이제 권리당원의 이제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또 이 친명계, 친 이재명계에서 좀 많이 주장하고 계신 내용 같고 사실 이 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은 잘못 건드리면은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비대위가 짧은 기간 동안 뭐 큰 이제 권한을 많이 부여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계파 갈등도 해소하고 이 규칙도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시각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과 맞물려서 앞으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좀 쭉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좀 발언을 하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치의 책무를 다시 생각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로서 계속 우리 선거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를 국민의 도구로서 정치에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여러 번 하셨었고요. 특히나 정치라는 것이 가장 민생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재명 의원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형 비대위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혁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관심과 궁금이 있을 텐데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권리당원, 특히 뭐 국민 여론, 그리고 대의원 이런 룰들을 변경하는 것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파의 유불리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명확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룰을 가지고 국민을 그리고 국민의 민주당이 바라는 뜻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의 그런 준비 과정이고 또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중립적으로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사실상 이제 이 공전 상태죠.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지금 일단 구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내도 못 하고 지금 임명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이제 의혹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인사검증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고 그 인사검증을 하는 게 바로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가 운영의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겠지만 180석을 가진 다수 정당, 야당에서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되게 평가절하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어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교적 마인드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대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대사들을 거의 두세 번씩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외교 비즈니스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성과에 대한 건 외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또 뭐 관광을 했다라고 하고 혼자 튀려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직접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진정 관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러워서 우크라이나를 야당도 간다라고 하는 건 막말이죠. 외교적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럽지는 않고요. 특히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6월 달에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의 양쪽에 다 잘못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여러 인사검증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부가 공석으로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윤석열 정부한테는 큰 손실입니다. 어떻게든 여야가 잘 협상을 해서요. 의장부터 선임하고 그리고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협치를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원구성은 될 것이고 국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두 분 모셨을 때는 이 원구성 되고 지금 말씀하신 후보자들에 대한 좀 더 청문회, 구체적인 좀 검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용의자 A씨가 휘발유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벌어진 1차 합동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진행된 2차 합동감식에서는 A씨가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등 4점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이 시작된 사무실에서 등산용으로 보이는 날길이 11cm의 흉기 한 점을 찾아 범행 도구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 가운데 남성 2명의 배와 옆구리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여파로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도 생산 등의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인 부산신항의 배후 물류단지입니다. 평소 드나드는 화물차로 분주하던 곳이 한가롭기만 합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부산신항으로 옮겨져 해외로 수출할 물품이 발이 묶여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아마 물류센터들은 거의 입출고에 대한 물동량이 마비가 돼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신항의 부두 야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나는 컨테이너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보관 비율인 장치율도 파업 시작 전보다 5% 늘어 7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레미콘과 시멘트, 자동차 업계 등 산업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차의 경우 부품 납품 차량이 오가지 못하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등 시멘트 공장의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의 60%가량이 멈췄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추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2만 2천여 명 가운데 35% 정도인 7,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조합원들은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하는 크게 두 가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입니다. 올해 12월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적정 임금을 받고 과로, 과속, 과적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기름값 상승에 운송료가 크게 올랐다며 운송료의 유가 연동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요소수 폭등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과 함께 곳곳에서 마찰도 발생해 지난 7월 이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합원 3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산업부 수장이었던 백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순풍을 타던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 신병 확보 실패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3년 만에 다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도 줄줄이 참고인으로 불러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인호 전 차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본격 수사 석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장관까지 소환했습니다.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한 차례 학습을 거친 가운데 이번에도 부처 수장의 구속 여부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합비와 직원 상여금 등 막대한 공금을 빼돌리고도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진병준 위원장이 노조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먼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수백 차례 현금을 뽑아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 위원장은 조합비를 이용해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보도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가 속속 드러났지만 진 위원장은 주변에 구속되지 않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난 잘못되면 한게 우리 깨도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관은 100% 불구속인데 그걸 노리는 건 난 그걸 막는 거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야. 예인이 아니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번복하자 한국노총은 건산노조 자체를 퇴출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조합원들도 지속적으로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와 사퇴 촉구에도 굴하지 않던 진병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에 결정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60 민중항쟁 기념일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던 전두환 정권 말기. 당시 대학생이던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경찰이 발표한 황당한 사망 이유죠. 이후 박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고문을 규탄하는 집회가 줄을 이었는데 몇 달이 지난 6월 9일 대학생이던 이한열 열사까지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민주화 운동은 전국으로 거세게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돼 20여일 동안 전국 500여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쟁을 60 민주항쟁이라 하는데요. 이로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이른바 6.29 선언이 뒤따르며 마침내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60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임을 기억하겠다며 민주화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종철 열사의 형을 비롯한 전국 민족 민주유가족협의회는 오늘 기념식이 열린 서울 주교자 성당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없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라면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오늘은 민주화를 앞당긴 날이지만 남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 없다며 민주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으로도 불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 의료, 취업 등의 지원을 가는 내용입니다.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그리고 민주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만 분류돼서 사망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만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1998년 15대 국회부터 10여 차례나 발의됐음에도 운동권 특혜, 또 과도한 특혜 등의 논란이 일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유족단체는 사망, 부상자만이라도 유공자로 예우해달라며 높이를 낮췄고 입시 그리고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선 민주화 열사나 희생자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취업이나 입시 혜택을 받을 자식들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해 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8%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2월 주제는 환경인데요. 어제 지리산 반달곰에 이어 오늘은 또 다른 멸종 위기종 삭과, 수달, 담비 관련 소식입니다. 유해동물을 잡아먹는 등 우리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종이지만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 도로에서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대용 PD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수도암의 한 저수지. 살기, 개구리를 잡으려다 놓치고 입맛만 다십니다. 같은 장소에 담비도 여러 마리가 지나가고 밤에는 수달도 관찰됩니다. 모두 지리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여기는 수달삭, 담비가 모두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근처를 보면 이렇게 멸종위기종 동물들의 배설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달이 개구리를 먹고 배설한 것을 이런 뼈 조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삭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류에 그런 털들이 쭉 뭉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달과삭 담비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지키는 핵심 종으로서도 가치가 큽니다. 수달은 베스나 황소개구리 같은 생태교란종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고 사익은 유해 야생동물인 소형 설치류와 뉴트리아를 주로 사냥합니다. 또 담비 역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청설모나 고라니, 멧돼지의 새끼까지 먹이로 삼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동물들인데 이들은 정작 우리의 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흥과 군산을 연결하는 27번 국도입니다. 이 근방에서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8마리의 살기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산에서 먹이를 찾아 하천으로 이동하려면 이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뿐 아니라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피해는 훨씬 늘어납니다. 지난 2019년엔 239마리, 2020년엔 196마리의 살기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멸종위기종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수달은 149마리가 로드킬을 당했고 산속 깊은 곳에 서식하는 담비도 18마리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공식 집계되지 않는 수까지 더하면 피해 동물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도로의 생태 통로 등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 앞서 언급한 27번 국도의 문제 구간도 생태 통로는커녕 유도 울타리나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로드킬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보면은 대부분 그 유도 울타리나 뭐 주의 표지판, 생태 통로 등의 저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고다발 구역 정보를 모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요즘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아예 도시락을 사 먹거나 직접 챙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편의점 매출은 오르고 있는 반면 주요 식당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달라진 직장과 점심 풍경을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윤주만 씨는 요즘 점심시간에도 식당 찾지 않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밥 한 끼에 10,000원 정도는 써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커 저렴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기 시작한 겁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은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도시락을 찾게 되고 뭐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게 되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찾게 되는 것 같고.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자리 잡은 편의점들도 매일 간편식 매대를 채우느라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최근 저렴한 도시락이나 즉석 식품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아침에 매대를 가득 채워도 점심시간대가 되면 또 금방 텅 비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이곳 편의점은 지난달 도시락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가량 증가했고 다른 편의점들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쯤 되면 저희가 시식대가 따로 있는데 시식대가 진짜 손님이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실 만큼 도시락 말고도 여기 이제 여성분들께서 샐러드류 구매가 좀 높고 최근에는 이제 김밥 같은 거. 반면 주요 식당가들은 날이 갈수록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재료값도 계속 오르다 보니 손님이 줄어들 각오까지 하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메뉴판 가격을 바꿔도 부쩍 오른 식자재 값을 떼고 나면 수익률은 오히려 예전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수 없이 몇 년 만에 1,000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객은 이제 민감하잖아요. 정성 들여서 사고 있죠. 연일 치솟는 물가가 직장인들의 점심 풍속도까지 바꿔놓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길었던 코로나19 시기에 이어 또 한 번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4월 경상 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는데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5월엔 다시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 만에 깨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이 컸고 결산법인의 해외 배당 기간이 겹치면서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 소득 수지가 계절적 배당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 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적은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589억 3천만 달러로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의 호조로 11.2%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8천만 달러로 1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금액이 1년 전보다 37.8%나 늘었습니다. 석탄은 148.2%, 가스 107.3%, 원유는 7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계절적 배당 요인이 5월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제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8일, 그러니까 그제 시작됐다고는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진 않고 있고요. 네, 이번 회의의 이제 성격이 무엇일지, 주요 의제가 무엇일지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제일 큰 정책 결정 기구는 당대회입니다. 네. 체제 수립이 8번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 지난해 1월에 8차 당대회. 예. 그리고 당대회 사이사이에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가장 큰 단위가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전원회의. 예. 여기 이제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치면 한 250명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확대회의는 여기에 군, 내각 관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청을 하는 걸 확대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이번이 확대 회의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11년간 전원회의를 12번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사이에 벌써 5번째 전원회의거든요. 1년 반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예. 매우 빈번하게 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 1년 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은 바로 코로나, 네. 대북 제재,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그다음에 식량이 이런 게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북미 관계도 교착됐고 남북 관계도 교착됐고 이 문제도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편으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이제 ICBM 발사했죠. 네. 핵실험만 남겨뒀죠.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5번의 전원회의에서 상당 부분이 내부 문제였어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량 위기 이런 걸 다루는 문제들이 주로 집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이 주요 현안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에서 주요한 예를 들면은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해 왔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야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이제 내치와 외치 다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북한의 지금 그 내부 사정이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뭐 식량난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식량 부족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한 1년 반 정도에 비해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한 20-30%가 계속 오른 상태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이게 이제 북한이 이 최근에 이제 그걸 코로나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12일 날이죠. 5월 12일 날 인정을 했는데 근데 그 당일 날 인정을 하고 바로 2달 동안 완벽한 이동 통제 격리를 결정을 했는데 식량을 구입할 시간을 단 하루밖에 안 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식량을 구입을 못 하죠. 이제 그 상태에서 봉쇄가 들어가니까 식량 위기도 도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지금 보도하는 것과 다르게 질환자도 폭증했고 사망자도 상당수 발생한 걸로 지금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자와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29일 날 해제를 풀었거든요. 평양은. 지방은 일부 통제하고 있지만 예. 그것도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고 계속 막고 있으면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완화시켰다는 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전언이거든요. 근데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식량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매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국경 무역을 또 완전히 또 열 수도 없거든요. 중국도 원하지 않고 북한도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인 상황이고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완벽하게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사실상 체제의 이제 위기를 맞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 관영 매체에서 이 보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이제 정보만으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상무위원 중 경제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 북한의 이제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가장 먼저 이제 호명된 점에 비춰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내치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경제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이번에 그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보도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뭐 이렇게 이 경과를 계속 전할 때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내각의 총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는 내각이 경제 사령탑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위상의 제고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르게 지금 주요 의제나 아니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거의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보관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된 안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다루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게 아직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이다. 워낙 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제 토론과 논의를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거 안 할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아마 정리해서 나올 거고요. 예. 김 위원장 뭐 총화나 결론도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암시가 될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핵실험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제 실시가 될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임박했다, 매일 임박했다고 그랬죠. 예. 그건 사실은 그 주 소스가 미국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 쪽에서 흘린 소스가 많았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임박했다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기술적 보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핵실험은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도 6번 수준에서 끝냈고요. 북한도 6번을 했거든요.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해서 새로운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소형 핵탄두라든지 아니면 대형 핵탄두라든지 그러나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ICBM은 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기술이 없거든요. 예. 제 기준으로도 북한의 ICBM 기술은 정상 기술의 50%를 아직 못 넘기고 있거든요. 미국의 설리번 안보보좌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책 성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모라토리엄 파기 예고했고 한 이유도 기술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한미,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고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옆에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기싸움이 지난 2달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치적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제 언제든지 북한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전원회의 끝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는 북한의 선택은 결국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화 국면을 넘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핵실험을 단행하겠죠. 며칠 사이에 이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이신데. 그러니까 정치적 타이밍을 네. 계속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마 7차 핵실험 정도는 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전의 핵실험을 보면은 이제 이 봄, 가을, 겨울에만 이루어졌었고 장마철은 이제 피해서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관측 그 장비 자체가 이 우기에는 비가 오면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는 이제 피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풍계리 자체가요. 네. 완벽하게 잘 갖춰진 시설이 아닙니다. 예. 산악 지역이고 장마나 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시설들이 일반적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된 핵실험 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핵실험 과정에서 갱도가 무너진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상이나 아니면 여러 조건이 가장 좋은 시기. 그러다 보니까 우기는 피하고 그다음에 오전 중에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 가지 장비나 아니면 측정 결과나 이런 게 오전이 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장마철은 피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이라고 핵실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때가 불편한 것뿐이지. 정치적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일에 장마철에도 정치적 타이밍으로 해야 됐다고 판단하면 그때도 하겠죠 이제는. 정치적 요인을 더 고려할 것이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요. 오늘 아침 이제 YTN 뉴스에 나와서 전망을 하셨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6차 핵실험 때와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이 다르냐라고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소통 단절이었습니다. 예, 거의나 소통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의 독자성, 자유로움이 대단히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의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핵실험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제껏 알아차립니다. 지금 석탄도 마음대로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석탄을 계속 사줄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대단히 이제 심각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 당국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핵실험으로 갈 수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실험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에 대한 오해가 북한은 중국말 듣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북중 관계의 긴 역사를 보면 북한은 자기 마이웨이 일가지 중국 때문에 전략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에 핵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행을 하지 뭐 중국의 승인을 받거나 용의를 받거나 그건 북한 정치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북한은 항상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해 왔고요. 네.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모택동이 힘들었을 때 북한은 그만큼 도와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대등한 관계지 중국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그쪽에 뭐 승인을 받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북중 관계 역사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혁신이 필요하면은 단행을 하지.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중국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그 아시안 안보 회의가 이제 개막을 했죠.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이제 2년 7개월 만에 이제 만났는데요. 여기서도 이 북한 핵실험 관련한 그 논의가 좀 있었겠죠?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예. 뭐 나토와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중국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일부에서 중국이 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 왜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내에 핵 보유론을 자극하거든요. 네. 아마 북한이 추가 핵실험하면 당장 한국 국내에서 우리도 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는 그건 약속이지 그게 지켜질지 안 지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 북한의 핵 보유는 남한의 핵 보유를 자극할 거고 이건 일본의 핵 보유를 자극할 거고 이건 대만의 핵 보유를 자극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중국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부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김정은의 이제 결정에 달렸다 핵실험은 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곡 많은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장소 가운데 한 곳인 용산공원이 근 12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시범 개방 첫날 관람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환경 오염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범 개방 첫날 용산공원엔 문을 열기 전부터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시작하는 미군 장군 숙소부터 대통령실 남쪽을 거쳐 스포츠필드가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북쪽까지입니다. 대통령실 앞뜰에선 헬기나 로봇개 같은 경호 장비도 볼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미국 주둔기를 거치면서 120년 가까이 국민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직접 예약해 첫날부터 이곳을 찾은 관람객 반응은 어땠을까? 이국적인 풍경이 새롭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조기 반환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직 그 미군 부대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산공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라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개방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사람이 500명인가 이렇게 한 번을 봤는데 거기서 이 출입증 이거 해주는 사람이 뭐 6분인가 몇 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한번 3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을 떼약볕 아래서. 환경부 산하기관 조사에서 토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개방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오염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심하고 관람해도 된다면서 이미 14일까지 방문 예약이 꽉 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에 임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9년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곡 예투컴에는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한 멤버들의 심경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예투컴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BTS는 차분한 목소리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심정을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또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라며 우리답게 나아가자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직 않았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멜로디라서 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기 굉장히 편하게 듣기 좋은 곡이 아닌가. BTS의 새 앨범에는 예투컴을 포함해 달려라 방탄, 모 유스까지 신곡 3곡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역대 타이틀곡과 미발매곡, 솔로곡까지 45곡을 더 담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겁니다.
방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약간 연대기적인 그런 앨범이고요. 방탄소년단의 그동안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진심, 아미들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특별한 앨범이고 11개월 만에 BTS 앨범 발매, 음반 매장은 일찌감치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너무 고맙죠. 이제 매번 앨범마다 간단하게만 담겨 있었는데 9년이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더 뜻깊고 더 고마운 것 같아요. And I've been a fan for 9 years since debut, so it's nice to hear the old music and new music. Run with 달려 방탄. 네, 너무 좋아요. BTS는 데뷔일인 오는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2년여 만에 국내 음악방송에도 출연해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국민 MC 송혜 선생이 대구 달성군 부인의 묘소 옆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추모객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며 그가 남긴 웃음과 감동을 기억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열린 고 송혜 선생의 연결식.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김학래는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자며 애써 분위기를 띄웁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저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고 송혜 선생님을 배웅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사람과 힘차게 외쳤지만 이제 수많은 별들 앞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외쳐주세요. 빈소를 떠난 고인은 자주 찾던 낙원동 송해길에 들렀고 상인과 주민은 평소 즐기던 빨간 뚜껑 소주를 차렸습니다. 이어 KBS 본관 앞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한 악단이 마지막 연주를 선물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장지에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추모객이 몰렸습니다. 며칠 전에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긴 년간의 발자취를 보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주신 분 같습니다. 영정이 묘소에 도착하고 한 줌 재로 변한 고인이 서서히 땅속에 안치됩니다. 가족과 동료는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고인을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추모객은 앞으로도 묘소를 찾으며 계속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이 한 번씩 꼭 와서 들러보시고 송혜 오빠를 그리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부인 묘소 옆에 나란히 누운 고 송혜 선생. 한평생 온 국민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했던 송혜 선생은 많은 추모객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